미국 기대 인플레 하향 조정으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며 양지수 모두 2%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2원 내린 1,373.6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증시 훈풍과 과도한 하락 인식에 동반 급등하며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비자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여행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미약품은 파트너 회사인 스펙트럼이 미국 FDA로부터 신약 롤베돈의 품목 허가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셀리버리는 코로나19 면역 치료제 미국 내 식품의약국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크윙은 413억 500만 원 규모로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오는 컬러 공장 설비 완전 복구로 전 라인을 정상 가동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추석 연휴 기간 나라 밖에서 들려온 긍정적인 소식에 우리 시장 강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추석 연휴로 쉬어갈 동안 미국 등 주요국 지수는 달러와 강세가 누그러지며 상승했는데요. 여기에 뉴욕 연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이 힘을 이어받아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2% 넘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며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7% 그리고 코스닥이 2.4% 상승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특히 기관이 코스피에서 7천억 넘게 그리고 코스닥에서 2,200억 넘게 담아주면서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거의 파란불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운수장비 업종만이 약한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가 오늘 대단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 이상 올라주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8월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대부분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하나투자증권은 반도체 업종 주가가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 악화될 업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 오늘 4.5% 상승한 58,1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초기 사전 예약 반응이 양호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가 라인업인 프로 시리즈의 판매로 판가 상승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애플과 부품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아이폰 테마가 오늘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중 LG이노텍이 7%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데모, 해인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그중 현대 에버다임이 오늘 2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용광로 3기가 작동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철강 제품의 가격 강세가 전망되고 특히 조선사들의 수주가 늘어난 상황에서 현대제철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 꾸준히 유지해주면서 1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미국 인플레 둔화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가 급등한 가운데 두 번째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데이 종목 콕톡, 베어마켓 랠리가 다시 시작된다면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지 주요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사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추석 지나고 장을 좀 열었습니다. 첫 번째 통 나눠볼 이슈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인데요. 3분기도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10월 초에 잠정 실적을 내놓을 삼성전자의 성적표에 이제는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서 반도체주의 실적 피크아웃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지만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다라는 분석으로 일단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4%대로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밸류에이션 그리고 향후의 업황 사이클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통 3, 4분기 하면은 반도체 업종의 계절적 성수기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올 하반기는 예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좀 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감익 수준 어느 정도로 좀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좀 확산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투자가 좀 집행되고 있습니다. 캐펙스부터 이제 뭐 신규 시설 투자까지 좀 투자가 좀 집행되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투자는 곧 이제 비용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영업이익 하락 부분이 한 5에서 10%,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한 20% 전후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컨센서스가 하향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제 다소 좀 타격이 있습니다만 순이익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이제 DDR5를 이제 본격 출시를 앞두고 이제 재고 조정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하강 국면 또 소비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글로벌 IT 판매, 그러니까 IT 기기들의 판매도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뭐 그 와중에 오늘 이제 애플이 좀 좋은 소식을 좀 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IT 기기 판매가 좀 부진한 이런 과정에 좀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시각은 하반기 내내 중립보다는 조금 뭐 밑에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반도체의 지금 유일한 돌파구는 DDR5고 오늘 그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의 대부분도 이 관련된 종목들에 한정된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버 디램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시각이 내년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내년까지도 좀 하강 좀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구조적인 그런 펀더멘탈적인 그런 상승보다는 이런 좀 저점을 녹여내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은 좀 나름 반가운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감흥이 없는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따라갈 필요성까지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좀 저점을 확고히 하는 그런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칩 제조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선적도 중단시킬 것이란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이제 투자 심리적인 면에서는 오늘 가장 강력한 동력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전기차와 전기차의 소재 그리고 바이오, 뭐 소위 말해서 BBC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반도체도 미국 이제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중국의 반도체 생산의 차질을 통해서 이제 안보적인 이제 그런 배경이 강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좀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그 반도체 종목 그 대부분은 좀 전공정 쪽이 좀 특화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쪽은 아무래도 좀 후공정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동반 진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동반 진출을 하는 그런 후공정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호재로 좀 인식이 좀 될 수 있겠고 미국의 전공정, 국내의 후공정이 합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뭐 좋은 그림을 좀 그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제 반사이익은 어느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최대 메모리 수요국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제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어떻게 작용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강한 반등을 보이는 거에서는
상당 부분 한정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왔던 이런 법안과 여러 가지 미국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후공정 쪽 그리고 DDR5 관련된 소부장 쪽으로 한정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현재 시류에는 좀 잘 탈 수 있는,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동반 진출하는 후공정 업체에는 호재로 볼 수 있지만 중국 견제가 어떤 점으로 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역시 상존하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시작됐지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런데 오히려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평택에 이어서 미국 텍사스주에 제2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도 미국과 청주에 신규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 투자의 기대 효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지금이 반도체에서 좀 가장 추운 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기업에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하는 얘기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미세화되고 초미세 공정 이런 것들을 가다 보니까 업황이라든가 시황에 따라서 변별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캐파를 늘림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좋을 때 그런 부분들을 뺏기지 않고 지키고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쪽들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8월에 지금 PC용 디램 고정 거래가가 지난해 말 대비했을 때 23%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과잉은 뭐 당연한 팩트고요. 글로벌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요. 거기다 재고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여파까지 덮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또 기술을 맹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들이 나오면서 중국을 좀 따돌리려는 이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고요. 선제적인 투자로 일단 호황기의 주도권을 획득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정도에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쪽들의 어떤 증가 그리고 서버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나올 거고요. 4차 산업 관련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AR, VR, XR까지 확장현실 기기들 이런 쪽으로 반도체의 필연적인 수요 증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하이닉스의 어떤 사례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년도에 하이닉스가 적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투자를 집행을 함으로써 바로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호황기를 대비하는 투자다라고 우리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평택 쪽에 축구장 400개 규모 건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3공장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이런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6공장까지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당연히 메이드 인 USA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 쪽에 이번에 이제 테일러시 쪽으로 파운드리 공장이 23조 5천억 규모로 투입되면서 건설이 또 될 예정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쪽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을 구축해 나가면서 공장 캐파를 늘려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빠르면 내년에 건설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청주 쪽에는 이제 M15X라고 해서 5년간 15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는데 다음 달에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이런 투자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작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반도체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반도체 호황기가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추운 겨울을 우리가 좀 잘 지나가기 위해서 또 거론되는 게 바로 재고 지표잖아요. 이 반도체 대규모 재고 조정 기간으로 세계 반도체 기업 1위인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에서 TSMC에 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재고 지표 동향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 실적 추정치가 계속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실적 전망이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인데요. 5월만 하더라도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그래도 17조 3천억 대는 나올 것이다. 라고 컨센서스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6월이 되니까 16조 1천억, 그리고 7월에는 13조 5,500억, 그리고 8월에는 13조 5천억으로 떨어지다가 이번에는 이제 13조를 밑도는 전망치가 두 군데 증권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10조 초반대 수준 얘기도 지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업황의 선행지표인 디램 현물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첫 주까지 11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IT 기기의 수요 감소가 워낙에 뚜렷하다 보니까 수요자, 서버 수요자 이런 쪽들에서 선뜻 구매 쪽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고요.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자 재고는 지금 디램 쪽이 한 10주
10주 정도, 그리고 낸드는 14주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일단은 웨이퍼 투입을 바로바로 줄여도 이게 반영이 되는 시기는 생산 쪽으로 보게 되면은 한 12월 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종 조립을 하지 않고 웨이퍼 상태로 재고를 조금 늘리고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내년에 생산 캐파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좀 제한될 전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서버 수요자의 재고들이 감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두 자릿수 성장이 내년부터는 좀 예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생산 캐파가 제한적이고 24년도에도 생산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정도 돼야지만 일단은 재고 상황이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램의 현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수요단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 재고가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어쨌든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아서 실적이 지금 10조 초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적은 안 좋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더불어서 SK하이닉스까지 그래도 하락이 좀 과도하다. 업황 우려가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의견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그래도 4%대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뭐 기조적으로 완전히 돌아선 그런 흐름의 전환은 아니겠지만 이쯤이 이제 바닥은 다졌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매매 관점으로 보신다면 일단 뭐 지수와 함께 좀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코스피 종합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세 가지가 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한 60일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마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다소 좀 하락이 좀 컸던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의 거래 대금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다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시장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박스 하단을 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겠다. 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좀 투자를 확대하는 이제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비용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겠고 미국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미국 정책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방을 뚫어내기에는 다소간 좀 힘이 붙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이제 중장기 투자 이런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저점을 지금 형성하는 그런 중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저점 부분을 좀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고요. 삼성전자는 전 개인적으로 한 56,000원 선 정도 여기에 이제 부근에 온다고 하면 이제 매수 관점 그리고 한 62,000원 선 저번에 보였었던 고점 부근 이 라인이 온다 그러면 좀 매도 관점 이렇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두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고 차트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9만 원을 만약에 이제 9만 원 선으로 좀 접근을 한다 그러면 매수 관점, 10만 원 선을 이제 근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좀 단기적인 이제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흐름과 같이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고 또 지지선 이탈 시 비중 확대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톡 나눠볼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방산주인데요. 최근 조정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도주 교체설 그리고 쉬어갈 때 잡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향후 이슈 살펴보고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조정이 지난주에도 있었지만 오늘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조정이 만약에 시작된 거라면 어느 정도를 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뭐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고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는 덜어내야지만 매수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한 20일선, 60일선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뭐 지금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데 전쟁이 좀 약간 다소간 좀 쉬어가는 전쟁 국면이 좀 이렇게 소요 구간이 조금 길어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적으로도 약간의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가 이렇게 쉽게 꺾일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지수의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었던 좀 강세 종목들, 뭐 소위 말하는 태조, 이방원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리고 반대쪽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던
그 반도체나 또 기타 좀 IT 쪽에 좀 반등이 일부 좀 나오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두 개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면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느 이제 중심선 이상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면서 다시금 좀 저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주 정도면은 또 빠르고 강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21선 또는 61선까지 열어두라는 의견,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 수출 기대감은 상당히 여전한데요. 특히 호주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된 하나의 장갑차 레드백의 최종 수출 성사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K 방산의 열풍, 호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가장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걸 뭐 이렇게 100% 호주가 호주로 이제 호주에 참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또 하나의 이제 군사 무기 강국이 이제 독일과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2차 대전부터 워낙 무기를 잘 생산했던 이 라인 메탈사의 링스와 이렇게 또 경합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사실 알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옵션, 다른 옵션을 좀 제공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물밑으로 여러 가지 좀 접촉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52대 48 정도로 앞서고 있지 않나. 약간 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약간은 우세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의 무기 방사청에서 이제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거를 좀 충족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좀 사실상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이제 하나 외에는 하나 디펜스 외에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되더라도 이게 뭐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앞선 그런 부분의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실망감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기술력은 충분히 입증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의 요구사항은 미국의 요구사항보다 훨씬 더 높은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채널에서 만약에 호주가 한국의 편을 들어준다면 미국 쪽에도 50조가 넘는 그런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낙관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호주에 이어서 미국까지 이어진다면 거의 사실은 10년치의 수주를 한꺼번에 받아놓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드백의 최대 강점이 말 그대로 이제 플랫폼화된 그런 무기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호주의 이 전투 차량 이 선정 효과가 주는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게 또 안 되면 또 0 아니면 100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독일과의 경합에서 과연 그 레드백 수주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가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방산 업종이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수주가 뭐 신선하게 막 상한가를 치고 이런 모멘텀은 아니지만 기쁘기도 하면서 아쉽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기분 좋은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FA-50 경공격기가 이집트와 콜롬비아의 추가 수출이 또 기대가 되고 있고 현대로템의 K2 전차도 노르웨이, 이집트의 추가 계약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11월에 또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앞두고 사우디 수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상존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그렇다면 추가 수출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추산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근데 한 총 100에서 150억 달러 정도의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계 5위의 방산 수출 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정말로 유럽 같은 쪽들로 수출을 하면서 이런 레퍼런스가 쌓였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수출의 규모라던가 금액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방산 수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팩트고요. 일단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였죠. 그러면서 지금 또 추가로 나올 것들이 노르웨이의 한 2조 3천억 규모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 이거 폴란드 쪽으로 1차 이행 계약 나왔었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나올 것들이 또 있는 상황이고요. FA-50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48대에 대한 도입 계약이 이미 총괄 계약에 포함이 됐어요. 폴란드 쪽하고 했을 때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행 계약이 곧 체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 수출과 인도는 내년 정도에 개시가 될 것 같고요. 차근차근 차례차례로 수주에 반영이 되면서 재무제표로 반영되는 숫자가 커질 것은 좀 불보듯 뻔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기에 한 12대 정도가 나갈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에도 한 1조 1천억 정도의 수출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뚜껑을 말씀해 주신 대로 열어봐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일단 올라와 있는 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본계약까지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이집트 이미 수주를 했는데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런 쪽 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점유율 보게 되면은 지금 52%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의 과반 이상을 우리나라 업체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라던가 가성비 이런 쪽들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이런 방산 업체들 안 봐야 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반드시 신규 매수자분들이나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은 눌림목을 적극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K방산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하반기에 1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을 기대한다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되면 세계 5위의 방산 수출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우리 수주가액이 뭐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계속해서 파급 효과까지 있어서 더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을 선호하는 이유, 뭐 네. 가격, 성능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운도 좀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러우 전쟁 계기로 해서 폴란드 비롯한 인접 국가들은 안보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지금 당장 국가들에 있는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쪽으로 파병을 보내거나 보내주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국의 방어는 굉장히 허술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미국이라던가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의 선진 어떤 방산 시장에 발주를 내자니 한없이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가격 그리고 성능, 기술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한국 방산에 눈을 돌리게 된 거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규모 수주로 이어지면서 이런 유럽 쪽 공급에 이 레퍼런스가 쌓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좀 염두에만 두고 후보군 정도로 넣어놨던 국가들에서도 이제는 한국 방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가격 그리고 시간, 성능 이런 면에서 굉장히 두각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같은 경우로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레퍼런스가 향후에도 우리나라를 세계 방산 탑5 안쪽으로 올려놓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으로 인한 방위비 상승 등 시기적으로 운도 좋았고 또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동안 방산주 다 좋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탄력이 굉장했습니다. 이 사업 구조 재편으로 인한 그 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몫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 구조 재편의 실질적 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장님? 네, 이거 지난번 출연 때도 뭐 잠깐 언급은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한국의 로키드 마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성비를 따지는 국가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어필이 가능한 지상 무기부터 항공 부품, 소모품, 뭐 그리고 단 한 번의 어떤 라인업으로 어떤 무기 체계부터 전투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어필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장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향후 이제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한국항공우주 카이와의 그 항공 산업의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로서는 하나의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좀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향후에 이제 합병 후에 이제 통합되는 그런 한화 디펜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게 물론 재래식 무기들이 지금 수주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전자전, 드론, 무인기 이런 쪽의 첨단 무기 개발부터 판매, 실전 배치, 훈련, AS까지 단일 회사가 진행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좀 놓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시너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통합 과정은 무조건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강한 논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뷰를 지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풍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후폭풍이 좀 거셉니다. 주가도 계속해서 좀 눌리고 있는데 방산을 보고 투자했는데 12월에 분할을 해서 이제 풍산 디펜스라는 기업을 세우겠다라고 물적 분할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물적 분할이 좀 징글징글하긴 해요. 뭐 좀 잘 된다 그러고 또 성장성 있다 그러면 무조건 좀 분할을 해서 뭔가 새로운 자본금을 수혈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조금 화도 나고 하긴 합니다만 회사 이제 이번에는 이제 물적 분할 주식 매수 청구권이 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예전처럼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한동안 좀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상당 기간 비상장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무제표로 이제 잡히는 기간도 언제까지가 될지 또 좀 미지수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투자 심리에는 좀 악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본다면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회사의 새로운 자본금을 바탕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또 명분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추후에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진출을 한다면 뭐 탄약부터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소모품들을 또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같은 방향성으로 가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인 그런 투자 심리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말씀을 주셨듯이 가칭 풍산 디펜스가 이제 분할이 된다면 저는 이제 풍산 디펜스가 기존에 있었던 풍산보다는 훨씬 높은 이제 멀티플을 적용받고 훨씬 또 높은 또 밸류에이션을 현재 가치로 좀 할인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기간을 어느 정도 회사가 명확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뉴스 플로우가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투자 심리의 회복까지는 아무래도 한 10거래일 정도에 그러니까 빠르게 팔 사람은 팔고 또 이 가격을 노려서 살 사람을 사야 되는 이제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0거래일 그러니까 뭐 한 이번 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빠른 그런 손바뀜은 좀 일단락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풍산의 기존 주주들에게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조금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K방산과 함께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풍산 디펜스가 언제까지 비상장을 유지할 것인지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K방산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사용관 차장님은 방산주의 조정 시 이제 매수 기회로 좀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탑픽은 있어요.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일단 저는 현대로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에 말씀드릴 때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추가 조정이 있으면은 매물대 상단과 35일선 위치에 있는 한 27,000원 정도 부근까지 분할 매수를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6.7%까지 빠졌다가 결국 2.9%까지 올리면서 21선 부근으로 맞춰놓고 끝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외국인들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이게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3만 원을 넘어갔을 때요. 그랬다가 다시 외국인들 지분율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 쪽이 아직 완벽하게 돌아선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한 K2 전차뿐만 아니라 이쪽이 지금 열차라던가 이런 쪽 트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각광받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저탄소화 위해서 이제 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한다. 그리고 수소 전기 트램이나 자기부상 열차 이런 미래형 모빌리티 수단도 같이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열차를 해왔기 때문에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래의 트렌드인 친환경까지 같이 좀 접촉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밸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이 현대 로템에 대해서 추가 조정 시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큰 폭의 조정이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힘을 보여준 걸 보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경민 차장님의 방산주 탑픽 들어볼까요? 네. 원래 이제 탑픽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뽑고는 있는데 지금 뭐 가격 그 차익
조정이 좀 빠르게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는 뭐 지금 가격에도 그동안 편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뭐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뭐 적절하게 매수하실 거라 매수 가격으로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연간 3천억, 4천억 정도 나오는 또 수주가 쏟아지는 이제 그런 방산 K방산 대표적인 업체의 시가총액 치고는 아직 4조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계속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최근 들어서 LIG 넥스원도 뭐 최근이 아니죠. 뭐 한 2, 3일 거래 동안에 낙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 아래 꼬리는 좀 달긴 달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차선책으로 LIG 넥스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LIG 넥스원은 지금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 양상이 일부 좀 소강 상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보도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좀 생각 들고요. 러시아의 아마 교리가 좀 바뀌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그런 지상 정투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포격을 한다던가 아니면 탄도미사일 또 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용한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나토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어 시스템이 이제 뭐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실 수 있는 게 이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이 그런 좀 지상 방어용 그런 미사일 시스템이 있는데 뭐 소위 이제 뭐 팩1부터 팩3까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미국에서 제공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요게 에러도 굉장히 많고 좀 시스템 오류도 많고 또 물량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후에 유럽에서 과거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수주를 했었던 천궁2 그러니까 이제 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을 아무래도 좀 추가적으로 수주를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전쟁 양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역시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있어서 뭔가 다른 것을 이제 좀 도입해야 되는 그런 소요도 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LIG 넥스원의 그런 천궁 시리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뭐 만약에 9만 원을 깨는 그런 가격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런 매수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9만 원 전후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매수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탑픽은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LIG 넥스원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도 뭐 장중에 오늘 뭐 전쟁이 소강 상태가 아니냐라는 뉴스를 보고 좀 좋을 뻔했는데 또 그 뉴스가 100% 그 전체적인 맞는 또 뉴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다음 이슈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LG 그룹주 만나볼 텐데요. 최근에 전기차 대중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서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LG그룹도 전장 사업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낙점을 했기 때문에 신먹거리인 전기차 인프라에 대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이어오는 중인데 LG그룹주의 전기차 생태계를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인프라라고 하면 당연히 충전 이쪽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충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5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30년이 됐을 때는 3,250억 달러, 7년 만에 한 6배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왜냐하면 이미 전기차가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글로벌 보급률 한 10%까지 올라왔거든요. 앞으로는 친환경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보급률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보급 확대는 필연적인 이런 부분들이 될 겁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는 좀 열악해요. 충전기가 한 13만 3천 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기차 보급 대수가 30만 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충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나 기존의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더 많은 수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타트업이라던가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면 국내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가 35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규모의 경제로 갔을 때 작은 업체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인프라들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 시장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6배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규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미약하지만 LG전자나 LG U+플러스 등 LG그룹 이 정보통신기술 계열사들이 충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좀 진출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LG가 지금 그룹사 형태로 해서 전장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기차로 그 전환을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차라던가 기아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전장 외에도 충전기도 하겠다라고 LG전자가 지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룹사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생산하고 충전기 제조 및 보급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전기차 충전 밸류를 갖춰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 스타트업에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애플망고라는 기업의 지분을 60%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전기차 쪽의 충전 사업 전략 담당자는 충전 관련 사업 개발자 그리고 엔지니어 이런 쪽들을 수시로 계속 채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업의 확대에 좀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는 부분들이 채용에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충전기 제조 판매까지 담당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LG U+ 이런 쪽들도 지금 같이 뛰어들었어요. 최고 전략 책임자 주도하에 충전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할 수 있는 사업들 펼쳐 나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볼트업이라는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도 같이 확충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LG 헬로비전은 유지보수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룹사 내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잘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이런 밸류 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전장이라던가 이런 쪽들과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그룹사 차원으로 이런 부분들을 키우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형태로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해외에서도 이 전기차 제조사와 인프라 기업 간 협업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LG전자와 LG U+가 이 전기차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다면 이 생태계 전반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너지 효과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기대는 있죠. 근데 한쪽으로는 뭐 될까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좀 드는 이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어렵게 뭐 인프라고 이게 뭐 플랫폼이고 하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전기차의 주유소라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LG가 과거 GS와 분할하기 전에 뭐 충분히 좀 이 칼텍스 정유라는 이제 회사를 또 운영을 또 해봤고 충분한 레퍼런스와 거기에 따른 또 노하우도 좀 갖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뭐 GS와의 협업을 통해서 주유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LG전자와 U+, 헬로비전 이런 것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역시 이제 플랫폼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가입자들을 어떻게 유인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사용관 차장도 짚어주셨습니다만 LG전자 쪽에서 활발하게 좀 인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뭐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제 범에너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인프라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 이게 지역별로 어떻게 나눠질지 또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마냥 또 기대치만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앞서 또 앵커께서 짚어주셨듯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해외에서도 좀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얼만큼 언제까지 어떻게 빨리 올라올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점 효과는 있을 걸로 좀 생각은 됩니다만 일단 수익성을 감안한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적이기보다는 약간 뉴스플로우를 좀 챙겨보시면서 향후의 기대치, 가능성 이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적이라던가 치열한 경쟁이라던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그림이 그려지진 않는다라고 좀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북미 지역의 충전 기업들이 현재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원은 조금 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당분간은 좀 그렇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경쟁자와 어떤 시장을 점유하는가 이게 좀 중심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기존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좀 막 들어가고 있고요. 기존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다 잠재적인 그런 경쟁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수익성에는 좀 과다 경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이제 이 경쟁 업체들과의 어떤 협업이 나오는가 이 뉴스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잠정적인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기대감 정도로만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돌아온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50만 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의 성장성 그리고 투자 의견 어떻게 좀 가지고 갈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6개월 보유에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늘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일단 뭐 실리콘 산화물 쪽이 또 본격 성장을 하면서 얼티엄셀 2공장, GM 쪽하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법인이죠. 23년 3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보급률 쫙쫙 늘어나면서 점점 더 고급형 배터리 그리고 중대형 이상의 차량과 SUV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 쪽에는 필수적으로 하이니켈이 탑재된 이런 배터리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3사의 기술력을 믿고 투자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뷰를 주셨고, 자 그럼 정경민 사장님께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LG 그룹 중 가운데서 어떤 기업 현 시점에서 좀 담아가기 좋다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뭐 한 방향으로 뭐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요. LG 이노텍 계속해서 좀 보고 있고요. 뭐 애플과의 연관성도 높고 애플카까지의 그런 확장성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도 많이 없습니다. 좀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중장기 투자 또 단기 투자 모두 좀 어울리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작년과 같은 폭발적인 이제 그런 성장이 당장 가셔야 되진 않겠습니다만 역시 감익이 없는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점에서 저는 중장기 투자 또 단기 투자 모두 적합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LG 뭐 그룹 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 큰 이변이 없는 한 저의 탑픽은 뭐 하반기 내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LG 이노텍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 LG 이노텍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투데이 종목 콕톡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전략 조정이 필요한 방산주, 그리고 신먹거리 시장의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LG그룹까지 만나봤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